우리 모두의 집중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는 유한한 자원과도 같죠.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모든 관심을 오직 자신에게만 쏠리게 만들고 당신의 세계를 자기 자신이라는 아주 좁은 공간 안에 가두는 데 성공한다면 그 다음은 아주 간단해집니다. 당신의 귀에 아주 작은 독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오늘 우리는 매우 미묘하고 파괴적인 관계의 형태, 바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이기적인 사람과의 갈등을 넘어 한 사람의 영혼을 서서히 파괴하고 현실 감각마저 무너뜨리는 정서적 지배의 한 형태입니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학대에서 벗어나 자신을 재건하는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되고 험난합니다.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부터가 큰 장벽이죠.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의 깊이를 이해하기 어렵고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설명하기 힘든 법입니다. 마치 혼자서 사이비 종교를 탈출한 사람처럼 생존자는 깊은 혼란과 단절감 속에서 여전히 가해자와의 정신적 유대감, 즉 트라우마 본딩에 묶여 고통받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거짓말, 현실을 왜곡하는 가스라이팅, 그리고 교묘한 고립 전술은 피해자의 현실 판단 능력을 심각하게 손상시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현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워지죠. 하지만 가장 어려운 단계는 애초에 자신을 낳기 위해 가해자가 만들어낸 달콤한 공유된 환상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을 깨부수는 것입니다. 그 환상은 결국 죄책감과 수치심, 그리고 의존성을 무기로 피해자를 올가매는 덫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한 심리적 감옥의 구조를 파헤치고 그곳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신을 되찾는 길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야기가 당신 혹은 당신 주변의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그럼 먼저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정서적, 심리적 학대의 한 종류이지만 우리는 이 용어를 통해 나르시시스트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에 의해 자행되는 특정한 형태의 학대를 지칭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경험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학대가 성립되기 위해선 피해자가 일종의 강요된 동의 상태를 경험해야 합니다. 즉, 피해자 스스로가 그 관계에 머물고 싶어하고 가해자와 계속 함께하고 싶다고 주관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보통 피해자를 그 관계 안에 묶어두는 미끼, 즉 공유된 환상이 존재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피해자들이 왜 그토록 깊은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는지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동의가 어느 정도 강요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인지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그 비정상적인 관계의 일부였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어떤 증상을 겪게 될까요? 심리적으로는 거의 확실하게 학습된 무력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끊임없는 위협과 불안감 속에서 극도의 경계심을 늦추지 못하며 어떤 상황에서는 몸이 얼어붙는 듯한 동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는 점차 나르시시스트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현실을 좋음과 나쁨이라는 흑백 논리로 나누기 시작하고 가해자에 대한 시각도 극단적으로 분리됩니다. 결국 이러한 분열은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여 스스로를 완전히 좋은 사람 혹은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이는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파괴적인 과정입니다. 신체적으로는 극심한 스트레스의 부산물로 다양한 심신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 각종 알레르기, 불면증,
급격한 체중 변화 등 그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몸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피해자는 가해자의 세계관을 받아들이면서 스스로도 나르시시스트처럼 변하게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이 단어는 이기적이고 비열하며 남을 무시하는 약탈적인 사람을 의미하게 되었죠. 물론 이것도 나르시시즘의 일부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학대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약탈적인 사람으로 변하는가? 아닙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 그들의 방어기제는 나르시시스트의 그것과 유사해질 수 있습니다. 현실을 분리해서 인식하는 것, 과대해진 자존심, 완고하고 비협조적인 태도, 어쩌면 겸손함을 잃어버린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유사점은 바로 해리와 망상입니다. 피해자들은 현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극심한 해리 증상을 겪으며 때로는 위험할 정도로 망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그 실체를 설명하는 것조차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자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경험을 했다면 어떻게 가장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이 경험을 온전히 이해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전문 상담사나 치료사를 찾는 것입니다. 직접 만나는 것이 어렵다면 화상통화를 통해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독립적인 조력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는 사실은 회복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해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큰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게 수진이라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당신이 아는 수진은 아주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가서 사실 수진이가 나를 학대하고 있어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정말 상상이 안 가는데 그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설령 당신이 친절하게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건 어때? 라고 말하더라도 저는 당신이 내 말을 믿지 않는다고 느낄 겁니다. 이미 가해자의 가스라이팅으로 현실 감각이 흔들리는 저에게 주변 사람의 불신은 2차 가스라이팅으로 작용하여 더 깊은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하는 나쁜 수진과 당신이 아는 좋은 수진 사이의 괴리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죠. 당신의 불신은 제 회복 과정에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 혼자만의 사이비 종교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지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마치 교주와 신도의 관계와 매우 흡사합니다. 이 둘 사이에는 트라우마 본딩이라는 강력한 정서적 유대가 형성됩니다. 트라우마 본딩은 학대와 애정이 반복되는 주기 속에서 형성되는 비정상적인 애착 관계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족쇄가 됩니다. 이 관계 속에서 피해자의 현실 검증 능력은 철저히 파괴됩니다. 우리 모두는 현실에 대한 자신만의 지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지도와 실제 현실이 대부분 일치하죠. 하지만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 특히 나르시시스트는 현실의 지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현실에 대한 환상을 먼저 설정합니다. 그리고 현실이 그 환상과 맞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바꿔버립니다. 마치 내 가설이 틀렸네, 가설을 수정해야겠다가 아니라 실험 결과가 잘못됐네, 내 가설이 맞도록 현실을 왜곡해야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진실이나 데이터, 객관적인 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는 항상 옳아야 한다는 철학적 전제를 먼저 세우고 모든 것을 거기에 꿰어 맞출 뿐입니다. 피해자는 왜곡된 현실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바로 공유된 환상을 통해서 말이죠. 피해자는 어느 수준에서는 이것이 망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환상이 주는 달콤한 보상 때문에 기꺼이 그 역할극에 동참합니다. 그 보상은 사랑일 수도, 안정감일 수도, 혹은 사회적 지위일 수도 있습니다. 악마와의 거래처럼 어떤 종류의 대가가 있기 때문에 기꺼이 비현실적인 게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견고한 환상의 감옥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첫 단계는 바로 공유된 환상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화려하지도 즐겁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지루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길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2개의 칸을 만들어 직접 써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칸에는 그가 말로 약속했던 것들을 적습니다. 영원한 사랑, 완벽한 이해, 장밋빛 미래 등 그가 속삭였던 모든 달콤한 말들을 말이죠. 그리고 2번째 칸에는 그가 행동으로 보여준 것들을 적습니다. 무시, 비난, 거짓말, 냉담함 등 실제 당신이 겪었던 현실을 가감없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다 보면 말과 행동 사이의 거대한 균열을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경험 속에서 유머를 찾을 수도 어리석었던 자신을 너그럽게 용서할 수도 있게 됩니다. 참 바보 같았지 하고 웃어넘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해자를 탓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우리 내면에 이미 존재하던 환상, 과거의 상처로 인해 미성숙하게 남아있던 부분에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특정 영역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 미성숙한 자신을 마주하고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환상을 깨부수고 관계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생존자들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가해자의 목소리, 즉 인트로젝트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인트로젝트란 우리가 살면서 권위 있는 인물의 태도나 신념을 내면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부모님의 목소리를 내면화하며 세상에 좋고 나쁨을 배웁니다. 적인 위험하니 가지 마라, 이건 먹어도 안전하다와 같은 부모님의 목소리는 우리의 양심과 판단 기준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절대적인 권위자로 만듭니다. 당신의 의식을 온통 자신으로 가득 채워 마치 부모처럼 당신의 삶에 군림합니다. 그 결과 당신은 그들의 목소리를 내면화하게 됩니다. 관계가 끝난 후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 할 때 머릿속에서 그 사람만큼 널 사랑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혹은 어차피 사람들은 다 쓸모없어 와 같은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당신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인트로젝트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은 마치 나쁜 습관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닌 가해자의 목소리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둘째, 아니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라고 의식적으로 저항해야 합니다. 셋째, 그 부정적인 목소리를 긍정적이고 건강한 목소리로 대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관계가 끝난 후 나르시시스트는
스미어 캠페인을 통해 최후의 공격을 가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평판을 파괴하여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인격살인 행위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나에게 복종하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 그들은 당신을 물리적으로 해칠 수는 없지만 평판을 죽임으로써 당신을 사회적으로 죽이려 합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 주변 친구들, 직장 동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당신에 대한 끔찍한 거짓말을 퍼뜨릴 것입니다. 이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말을 믿는 사람은 두 부류뿐입니다. 하나는 진실을 분별할 지성이 부족한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당신을 싫어해서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기꺼이 동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이 에너지를 쏟아 관계를 회복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대신 당신의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온 사람들을 믿으세요. 그들은 진실을 꿰뚫어 볼 것입니다. 이 모든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나면 어떤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이 경험을 통해 뿌리까지 파고들어 왜 이런 일이 반복되었는지 이해하고 다시는 겪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한다면 당신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버전의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통 그 자체는 무의미하지만 우리가 그 고통에 목적을 부여할 때 그것은 초월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고통을 겪는다면 반드시 의미 있는 무언가를 얻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질 때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단단하며 자기 자신에게 깊이 뿌리내린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의 끝에서 당신이 발견하게 될 것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내면의 힘과 지혜입니다. 당신의 재산, 명예, 관계는 사라질 수 있지만 이 고통을 통해 얻은 성장은 오직 죽음만이 앗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의 끝은 분명히 좋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거나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가 떠올랐다면 이 지식을 나누는 것이 어둠 속 작은 빛을 비추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이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부디 당신의 마음에 평화와 명료, 우리 모두의 집중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는 유한한 자원과도 같죠.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모든 관심을 오직 자신에게만 쏠리게 만들고 당신의 세계를 자기 자신이라는 아주 좁은 공간 안에 가두는 데 성공한다면 그 다음은 아주 간단해집니다. 당신의 귀에 아주 작은 독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오늘 우리는 매우 미묘하고 파괴적인 관계의 형태, 바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이기적인 사람과의 갈등을 넘어 한 사람의 영혼을 서서히 파괴하고 현실 감각마저 무너뜨리는 정서적 지배의 한 형태입니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학대에서 벗어나 자신을 재건하는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되고 험난합니다.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부터가 큰 장벽이죠.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의 깊이를 이해하기 어렵고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설명하기 힘든 법입니다. 마치 혼자서 사이비 종교를 탈출한 사람처럼 생존자는 깊은 혼란과 단절감 속에서 여전히 가해자와의 정신적 유대감, 즉 트라우마 본딩에 묶여 고통받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거짓말, 현실을 왜곡하는 가스라이팅, 그리고 교묘한 고립 전술은 피해자의 현실 판단 능력을 심각하게 손상시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현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워지죠. 하지만 가장 어려운 단계는 애초에 자신을 낳기 위해 가해자가 만들어낸 달콤한 공유된 환상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을 깨부수는 것입니다.
그 환상은 결국 죄책감과 수치심, 그리고 의존성을 무기로 피해자를 옭아매는 덫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한 심리적 감옥의 구조를 파헤치고 그곳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신을 되찾는 길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당신 혹은 당신 주변의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그럼 먼저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정서적, 심리적 학대의 한 종류이지만 우리는 이 용어를 통해 나르시시스트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에 의해 자행되는 특정한 형태의 학대를 지칭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경험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학대가 성립되기 위해선 피해자가 일종의 강요된 동의 상태를 경험해야 합니다. 즉, 피해자 스스로가 그 관계에 머물고 싶어하고 가해자와 계속 함께하고 싶다고 주관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보통 피해자를 그 관계 안에 묶어두는 미끼, 즉 공유된 환상이 존재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피해자들이 왜 그토록 깊은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는지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동의가 어느 정도 강요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인지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그 비정상적인 관계의 일부였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어떤 증상을 겪게 될까요? 심리적으로는 거의 확실하게 학습된 무력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끊임없는 위협과 불안감 속에서 극도의 경계심을 늦추지 못하며 어떤 상황에서는 몸이 얼어붙는 듯한 동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는 점차 나르시시스트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현실을 좋음과 나쁨이라는 흑백 논리로 나누기 시작하고 가해자에 대한 시각도 극단적으로 분리됩니다. 결국 이러한 분열은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여 스스로를 완전히 좋은 사람 혹은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이는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파괴적인 과정입니다. 신체적으로는 극심한 스트레스의 부산물로 다양한 심신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 각종 알레르기, 불면증, 급격한 체중 변화 등 그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몸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피해자는 가해자의 세계관을 받아들이면서 스스로도 나르시시스트처럼 변하게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이 단어는 이기적이고 비열하며 남을 무시하는 약탈적인 사람을 의미하게 되었죠. 물론 이것도 나르시시즘의 일부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학대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약탈적인 사람으로 변하는가? 아닙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 그들의 방어기제는 나르시시스트의 그것과 유사해질 수 있습니다. 현실을 분리해서 인식하는 것, 과대해진 자존심, 완고하고 비협조적인 태도, 어쩌면 겸손함을 잃어버린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유사점은 바로 해리와 망상입니다. 피해자들은 현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극심한 해리 증상을 겪으며 때로는 위험할 정도로 망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그 실체를 설명하는 것조차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자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경험을 했다면 어떻게 가장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이 경험을 온전히 이해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전문 상담사나 치료사를 찾는 것입니다. 직접 만나는 것이 어렵다면 화상통화를 통해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독립적인 조력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는 사실은 회복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해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큰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게 수진이라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당신이 아는 수진은 아주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가서 사실 수진이가 나를 학대하고 있어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정말 상상이 안 가는데 그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설령 당신이 친절하게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건 어때? 라고 말하더라도 저는 당신이 내 말을 믿지 않는다고 느낄 겁니다. 이미 가해자의 가스라이팅으로 현실 감각이 흔들리는 저에게 주변 사람의 불신은 2차 가스라이팅으로 작용하여 더 깊은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하는 나쁜 수진과 당신이 아는 좋은 수진 사이의 괴리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죠. 당신의 불신은 제 회복 과정에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 혼자만의 사이비 종교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지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마치 교주와 신도의 관계와 매우 흡사합니다. 이 둘 사이에는 트라우마 본딩이라는 강력한 정서적 유대가 형성됩니다. 트라우마 본딩은 학대와 애정이 반복되는 주기 속에서 형성되는 비정상적인 애착 관계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족쇄가 됩니다. 이 관계 속에서 피해자의 현실 검증 능력은 철저히 파괴됩니다. 우리 모두는 현실에 대한 자신만의 지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지도와 실제 현실이 대부분 일치하죠. 하지만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 특히 나르시시스트는 현실의 지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현실에 대한 환상을 먼저 설정합니다. 그리고 현실이 그 환상과 맞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바꿔버립니다. 마치 내 가설이 틀렸네, 가설을 수정해야겠다가 아니라 실험 결과가 잘못됐네, 내 가설이 맞도록 현실을 왜곡해야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진실이나 데이터, 객관적인 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는 항상 옳아야 한다는 철학적 전제를 먼저 세우고 모든 것을 거기에 꿰어 맞출 뿐입니다. 피해자는 왜곡된 현실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바로 공유된 환상을 통해서 말이죠. 피해자는 어느 수준에서는 이것이 망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환상이 주는 달콤한 보상 때문에 기꺼이 그 역할극에 동참합니다. 그 보상은 사랑일 수도, 안정감일 수도, 혹은 사회적 지위일 수도 있습니다. 악마와의 거래처럼 어떤 종류의 대가가 있기 때문에 기꺼이 비현실적인 게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견고한 환상의 감옥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첫 단계는 바로 공유된 환상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화려하지도 즐겁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지루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길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2개의 칸을 만들어 직접 써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칸에는 그가 말로 약속했던 것들을 적습니다. 영원한 사랑, 완벽한 이해, 장밋빛 미래 등 그가 속삭였던 모든 달콤한 말들을 말이죠. 그리고 2번째 칸에는 그가 행동으로 보여준 것들을 적습니다. 무시, 비난, 거짓말,
냉담함 등 실제 당신이 겪었던 현실을 가감없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다 보면 말과 행동 사이의 거대한 균열을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경험 속에서 유머를 찾을 수도 어리석었던 자신을 너그럽게 용서할 수도 있게 됩니다. 참 바보 같았지 하고 웃어넘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해자를 탓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우리 내면에 이미 존재하던 환상, 과거의 상처로 인해 미성숙하게 남아있던 부분에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특정 영역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 미성숙한 자신을 마주하고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환상을 깨부수고 관계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생존자들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가해자의 목소리, 즉 인트로젝트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인트로젝트란 우리가 살면서 권위 있는 인물의 태도나 신념을 내면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부모님의 목소리를 내면화하며 세상에 좋고 나쁨을 배웁니다. 적인 위험하니 가지 마라, 이건 먹어도 안전하다와 같은 부모님의 목소리는 우리의 양심과 판단 기준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절대적인 권위자로 만듭니다. 당신의 의식을 온통 자신으로 가득 채워 마치 부모처럼 당신의 삶에 군림합니다. 그 결과 당신은 그들의 목소리를 내면화하게 됩니다. 관계가 끝난 후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 할 때 머릿속에서 그 사람만큼 널 사랑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혹은 어차피 사람들은 다 쓸모없어 와 같은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당신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인트로젝트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은 마치 나쁜 습관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닌 가해자의 목소리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둘째, 아니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라고 의식적으로 저항해야 합니다. 셋째, 그 부정적인 목소리를 긍정적이고 건강한 목소리로 대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관계가 끝난 후 나르시시스트는 스미어 캠페인을 통해 최후의 공격을 가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평판을 파괴하여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인격살인 행위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나에게 복종하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 그들은 당신을 물리적으로 해칠 수는 없지만 평판을 죽임으로써 당신을 사회적으로 죽이려 합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 주변 친구들, 직장 동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당신에 대한 끔찍한 거짓말을 퍼뜨릴 것입니다. 이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말을 믿는 사람은 두 부류뿐입니다. 하나는 진실을 분별할 지성이 부족한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당신을 싫어해서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기꺼이 동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이 에너지를 쏟아 관계를 회복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대신 당신의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온 사람들을 믿으세요. 그들은 진실을 꿰뚫어 볼 것입니다. 이 모든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나면 어떤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이 경험을 통해 뿌리까지 파고들어 왜 이런 일이 반복되었는지 이해하고 다시는 겪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한다면 당신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버전의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통 그 자체는 무의미하지만 우리가 그 고통에 목적을 부여할 때 그것은 초월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고통을 겪는다면 반드시 의미 있는 무언가를 얻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질 때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단단하며
자기 자신에게 깊이 뿌리내린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의 끝에서 당신이 발견하게 될 것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내면의 힘과 지혜입니다. 당신의 재산, 명예, 관계는 사라질 수 있지만 이 고통을 통해 얻은 성장은 오직 죽음만이 앗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의 끝은 분명히 좋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거나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가 떠올랐다면 이 지식을 나누는 것이 어둠 속 작은 빛을 비추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이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부디 당신의 마음에 평화와 명료, 우리 모두의 집중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는 유한한 자원과도 같죠.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모든 관심을 오직 자신에게만 쏠리게 만들고 당신의 세계를 자기 자신이라는 아주 좁은 공간 안에 가두는 데 성공한다면 그 다음은 아주 간단해집니다. 당신의 귀에 아주 작은 독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오늘 우리는 매우 미묘하고 파괴적인 관계의 형태, 바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이기적인 사람과의 갈등을 넘어 한 사람의 영혼을 서서히 파괴하고 현실 감각마저 무너뜨리는 정서적 지배의 한 형태입니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학대에서 벗어나 자신을 재건하는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되고 험난합니다.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부터가 큰 장벽이죠.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의 깊이를 이해하기 어렵고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설명하기 힘든 법입니다. 마치 혼자서 사이비 종교를 탈출한 사람처럼 생존자는 깊은 혼란과 단절감 속에서 여전히 가해자와의 정신적 유대감, 즉 트라우마 본딩에 묶여 고통받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거짓말, 현실을 왜곡하는 가스라이팅, 그리고 교묘한 고립 전술은 피해자의 현실 판단 능력을 심각하게 손상시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현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워지죠. 하지만 가장 어려운 단계는 애초에 자신을 낳기 위해 가해자가 만들어낸 달콤한 공유된 환상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을 깨부수는 것입니다. 그 환상은 결국 죄책감과 수치심, 그리고 의존성을 무기로 피해자를 올가매는 덫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한 심리적 감옥의 구조를 파헤치고 그곳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신을 되찾는 길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야기가 당신 혹은 당신 주변의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그럼 먼저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정서적, 심리적 학대의 한 종류이지만 우리는 이 용어를 통해 나르시시스트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에 의해 자행되는 특정한 형태의 학대를 지칭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경험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학대가 성립되기 위해선 피해자가 일종의 강요된 동의 상태를 경험해야 합니다. 즉, 피해자 스스로가 그 관계에 머물고 싶어하고 가해자와 계속 함께하고 싶다고 주관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보통 피해자를 그 관계 안에 묶어두는 미끼, 즉 공유된 환상이 존재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피해자들이 그토록 깊은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는지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동의가 어느 정도 강요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인지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그 비정상적인 관계의 일부였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어떤 증상을 겪게 될까요? 심리적으로는 거의 확실하게 학습된 무력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끊임없는 위협과 불안감 속에서 극도의 경계심을 늦추지 못하며 어떤 상황에서는 몸이 얼어붙는 듯한 동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는 점차 나르시시스트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현실을 좋음과 나쁨이라는 흑백 논리로 나누기 시작하고 가해자에 대한 시각도 극단적으로 분리됩니다. 결국 이러한 분열은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여 스스로를 완전히 좋은 사람 혹은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이는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파괴적인 과정입니다. 신체적으로는 극심한 스트레스의 부산물로 다양한 심신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 각종 알레르기, 불면증, 급격한 체중 변화 등 그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몸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피해자는 가해자의 세계관을 받아들이면서 스스로도 나르시시스트처럼 변하게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이 단어는 이기적이고 비열하며 남을 무시하는 약탈적인 사람을 의미하게 되었죠. 물론 이것도 나르시시즘의 일부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학대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약탈적인 사람으로 변하는가? 아닙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 그들의 방어기제는 나르시시스트의 그것과 유사해질 수 있습니다. 현실을 분리해서 인식하는 것, 과대해진 자존심, 완고하고 비협조적인 태도, 어쩌면 겸손함을 잃어버린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유사점은 바로 해리와 망상입니다. 피해자들은 현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극심한 해리 증상을 겪으며 때로는 위험할 정도로 망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그 실체를 설명하는 것조차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자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경험을 했다면 어떻게 가장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이 경험을 온전히 이해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전문 상담사나 치료사를 찾는 것입니다. 직접 만나는 것이 어렵다면 화상통화를 통해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독립적인 조력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는 사실은 회복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해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큰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게 수진이라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당신이 아는 수진은 아주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가서 사실 수진이가 나를 학대하고 있어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정말 상상이 안 가는데 그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설령 당신이 친절하게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건 어때? 라고 말하더라도 저는 당신이 내 말을 믿지 않는다고 느낄 겁니다. 이미 가해자의 가스라이팅으로 현실 감각이 흔들리는 저에게 주변 사람의 불신은 2차 가스라이팅으로 작용하여 더 깊은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하는 나쁜 수진과 당신이 아는 좋은 수진 사이의 괴리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죠. 당신의 불신은 제 회복 과정에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 혼자만의 사이비 종교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지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마치 교주와 신도의 관계와 매우 흡사합니다. 이 둘 사이에는
트라우마 본딩이라는 강력한 정서적 유대가 형성됩니다. 트라우마 본딩은 학대와 애정이 반복되는 주기 속에서 형성되는 비정상적인 애착 관계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족쇄가 됩니다. 이 관계 속에서 피해자의 현실 검증 능력은 철저히 파괴됩니다. 우리 모두는 현실에 대한 자신만의 지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지도와 실제 현실이 대부분 일치하죠. 하지만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 특히 나르시시스트는 현실의 지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현실에 대한 환상을 먼저 설정합니다. 그리고 현실이 그 환상과 맞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바꿔버립니다. 마치 내 가설이 틀렸네, 가설을 수정해야겠다가 아니라 실험 결과가 잘못됐네, 내 가설이 맞도록 현실을 왜곡해야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진실이나 데이터, 객관적인 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는 항상 옳아야 한다는 철학적 전제를 먼저 세우고 모든 것을 거기에 꿰어 맞출 뿐입니다. 피해자는 왜곡된 현실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바로 공유된 환상을 통해서 말이죠. 피해자는 어느 수준에서는 이것이 망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환상이 주는 달콤한 보상 때문에 기꺼이 그 역할극에 동참합니다. 그 보상은 사랑일 수도, 안정감일 수도, 혹은 사회적 지위일 수도 있습니다. 악마와의 거래처럼 어떤 종류의 대가가 있기 때문에 기꺼이 비현실적인 게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견고한 환상의 감옥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첫 단계는 바로 공유된 환상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화려하지도 즐겁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지루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길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2개의 칸을 만들어 직접 써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칸에는 그가 말로 약속했던 것들을 적습니다. 영원한 사랑, 완벽한 이해, 장밋빛 미래 등 그가 속삭였던 모든 달콤한 말들을 말이죠. 그리고 2번째 칸에는 그가 행동으로 보여준 것들을 적습니다. 무시, 비난, 거짓말, 냉담함 등 실제 당신이 겪었던 현실을 가감없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다 보면 말과 행동 사이의 거대한 균열을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경험 속에서 유머를 찾을 수도 어리석었던 자신을 너그럽게 용서할 수도 있게 됩니다. 참 바보 같았지 하고 웃어넘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해자를 탓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우리 내면에 이미 존재하던 환상, 과거의 상처로 인해 미성숙하게 남아있던 부분에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특정 영역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 미성숙한 자신을 마주하고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환상을 깨부수고 관계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생존자들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가해자의 목소리, 즉 인트로젝트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인트로젝트란 우리가 살면서 권위 있는 인물의 태도나 신념을 내면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부모님의 목소리를 내면화하며 세상에 좋고 나쁨을 배웁니다. 저긴 위험하니 가지 마라, 이건 먹어도 안전하다와 같은 부모님의 목소리는 우리의 양심과 판단 기준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절대적인 권위자로 만듭니다. 당신의 의식을 온통 자신으로 가득 채워 마치 부모처럼 당신의 삶에 군림합니다.
그 결과 당신은 그들의 목소리를 내면화하게 됩니다. 관계가 끝난 후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 할 때 머릿속에서 그 사람만큼 널 사랑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혹은 어차피 사람들은 다 쓸모없어 와 같은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당신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인트로젝트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은 마치 나쁜 습관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닌 가해자의 목소리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둘째, 아니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라고 의식적으로 저항해야 합니다. 셋째, 그 부정적인 목소리를 긍정적이고 건강한 목소리로 대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관계가 끝난 후 나르시시스트는 스미어 캠페인을 통해 최후의 공격을 가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평판을 파괴하여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인격살인 행위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나에게 복종하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 그들은 당신을 물리적으로 해칠 수는 없지만 평판을 죽임으로써 당신을 사회적으로 죽이려 합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 주변 친구들, 직장 동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당신에 대한 끔찍한 거짓말을 퍼뜨릴 것입니다. 이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말을 믿는 사람은 두 부류뿐입니다. 하나는 진실을 분별할 지성이 부족한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당신을 싫어해서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기꺼이 동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이 에너지를 쏟아 관계를 회복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대신 당신의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온 사람들을 믿으세요. 그들은 진실을 꿰뚫어 볼 것입니다. 이 모든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나면 어떤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이 경험을 통해 뿌리까지 파고들어 왜 이런 일이 반복되었는지 이해하고 다시는 겪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한다면 당신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버전의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통 그 자체는 무의미하지만 우리가 그 고통에 목적을 부여할 때 그것은 초월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고통을 겪는다면 반드시 의미 있는 무언가를 얻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질 때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단단하며 자기 자신에게 깊이 뿌리내린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의 끝에서 당신이 발견하게 될 것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내면의 힘과 지혜입니다. 당신의 재산, 명예, 관계는 사라질 수 있지만 이 고통을 통해 얻은 성장은 오직 죽음만이 앗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의 끝은 분명히 좋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거나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가 떠올랐다면 이 지식을 나누는 것이 어둠 속 작은 빛을 비추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이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부디 당신의 마음에 평화와 명료, 우리 모두의 집중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는 유한한 자원과도 같죠.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모든 관심을 오직 자신에게만 쏠리게 만들고 당신의 세계를 자기 자신이라는 아주 좁은 공간 안에 가두는 데 성공한다면 그 다음은 아주 간단해집니다. 당신의 귀에 아주 작은 독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오늘 우리는 매우 미묘하고 파괴적인 관계의 형태, 바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이기적인 사람과의 갈등을 넘어 한 사람의 영혼을 서서히 파괴하고 현실 감각마저 무너뜨리는 정서적 지배의 한 형태입니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학대에서 벗어나 자신을 재건하는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되고 험난합니다.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부터가 큰 장벽이죠.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의 깊이를 이해하기 어렵고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설명하기 힘든 법입니다. 마치 혼자서 사이비 종교를 탈출한 사람처럼 생존자는 깊은 혼란과 단절감 속에서 여전히 가해자와의 정신적 유대감, 즉 트라우마 본딩에 묶여 고통받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거짓말, 현실을 왜곡하는 가스라이팅, 그리고 교묘한 고립 전술은 피해자의 현실 판단 능력을 심각하게 손상시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현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워지죠. 하지만 가장 어려운 단계는 애초에 자신을 낫기 위해 가해자가 만들어낸 달콤한 공유된 환상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을 깨부수는 것입니다. 그 환상은 결국 죄책감과 수치심, 그리고 의존성을 무기로 피해자를 옭아매는 덫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한 심리적 감옥의 구조를 파헤치고 그곳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신을 되찾는 길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당신 혹은 당신 주변의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그럼 먼저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정서적, 심리적 학대의 한 종류이지만 우리는 이 용어를 통해 나르시시스트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에 의해 자행되는 특정한 형태의 학대를 지칭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경험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학대가 성립되기 위해선 피해자가 일종의 강요된 동의 상태를 경험해야 합니다. 즉, 피해자 스스로가 그 관계에 머물고 싶어하고 가해자와 계속 함께하고 싶다고 주관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보통 피해자를 그 관계 안에 묶어두는 미끼, 즉 공유된 환상이 존재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피해자들이 왜 그토록 깊은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는지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동의가 어느 정도 강요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인지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그 비정상적인 관계의 일부였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어떤 증상을 겪게 될까요? 심리적으로는 거의 확실하게 학습된 무력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끊임없는 위협과 불안감 속에서 극도의 경계심을 늦추지 못하며 어떤 상황에서는 몸이 얼어붙는 듯한 동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는 점차 나르시시스트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현실을 좋음과 나쁨이라는 흑백 논리로 나누기 시작하고 가해자에 대한 시각도 극단적으로 분리됩니다. 결국 이러한 분열은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여 스스로를 완전히 좋은 사람 혹은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이는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파괴적인 과정입니다. 신체적으로는 극심한 스트레스의 부산물로 다양한 심신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 각종 알레르기, 불면증, 급격한 체중 변화 등 그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몸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피해자는 가해자의 세계관을 받아들이면서 스스로도 나르시시스트처럼 변하게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이 단어는 이기적이고 비열하며 남을 무시하는 약탈적인 사람을 의미하게 되었죠. 물론 이것도 나르시시즘의 일부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학대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약탈적인 사람으로 변하는가? 아닙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 그들의 방어기제는 나르시시스트의 그것과 유사해질 수 있습니다. 현실을 분리해서 인식하는 것, 과대해진 자존심, 완고하고 비협조적인 태도, 어쩌면 겸손함을 잃어버린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유사점은 바로
해리와 망상입니다. 피해자들은 현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극심한 해리 증상을 겪으며 때로는 위험할 정도로 망상에 빠지기도 합니다.